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젯밤에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로 시작을 했고요.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첫 정상 외교를 아주 원만하고 화기애애하게 전화로서 회담을 했다는 것은 아주 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말을 꺼냈고 이 대통령은 이에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라고는 이제 식으로 답례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조만간 미국에 한번 초청하겠다 오시라라고 이제 말했고 골프 회동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미국에 방문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골프 정상 외교 가성사될지도 관심을 이제 가질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경제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 외교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 또 특히 정상 외교는 하지도 못했던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국익에 상당히 이제 폐를 끼쳐왔는데 이제 정상 외교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대면 접촉, 대면 정상회담도 6월 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제 본격적인 관세 협상 또 방위비 협상 등에 우리나라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의 원만한 합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안보뿐만 아니고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통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좀 한미 간의 정상 통화가 늦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당일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취임 4일째가 되도록 통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걱정을 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관련된 어떤 문제도 이제 연관돼 있고 이에 관련돼서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셰셰 발언 등으로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좀 덩거리 외교, 균형 외교, 뭐 국익 외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어떤 동맹 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을 저는 많이 미국에서도 우려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어떤 축하 메시지도 없었었고 특히 아주 이례적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은 그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이런 어떤 성명서를 아주 이례적으로 좀 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통화가 됐던 만큼 지금 많은 국제사회 특히 전통 우방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어떻게 좀 불식시키고 앞으로 미국과의 이런 어떤 방위비 문제, 미국 문제 그리고 관세 협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앞으로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는 어젯밤에 이루어졌고요. 그렇다면 대면의 만남은 어떤 형태로 또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G7 정상회의가 이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 대통령이 참석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자회의에서의 첫 만남이 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6월 17일 전후해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우리나라가 업저버 국가로 초청이 돼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다자 회의입니다. G7 회의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 명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나 사이사이에 또 셔틀 회담이라고 해서 1대1 또 회담이 또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G7 회의에서의 셔틀회담을 분명히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첫 대면 회의에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이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 변화, 전략적 재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내는 과제들에 대해서 탐색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또 6월 말에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 회담도 기본적으로는 다자회의입니다만 캐나다 G7 회의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한 2주 후에 또 유럽에서 나토 회의에서 또 셔틀 회담이 되면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겠나. 그러면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는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 사이에 미국으로 이 대통령께서 이제 가서 현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관세 협상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과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지 않겠나. 그런데 7월 달에는 줄라이 패키지라 해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그동안 유예했던 이제 실무 협상이 거의 완료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 가운데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그 미국으로 현지에 방문을 한다면 그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달 중순에 있을 G7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폭 축소됐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네.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그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는 그 언론인 내지는 또 그 관련된 관계자 숫자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늘리겠다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된 대통령실의 어떤 예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삭감을 한 그런 어떤 영향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가장 빠른 시점에 이제 G7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제 정상 외교 무대 이제 데뷔전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G7 회의는 이제 원래는 G7 국가들만 참석을 하다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제 개최국에서 초청국을 함으로써 이제 G7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개최국인 이제 그 캐나다에서 네. 총리가 이제 일단 현재 알려진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호주 총리를 이제 초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골 초청 국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정상들을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장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막 각 국가를 방문하기에는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자리가 이 다자회담, 특히 우리 자유 우방 국가들이 다 있는 G7 이 회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정상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능력이 좀 나타난다 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아셈 회의에 가서 사진도 같이 못 찍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왕따 취급을 많이 당했는데 그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유의 영어 실력과 친화력으로 굉장히 분위기를 좀 좌우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G7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조금 네. 전에 탑승 언론인 축소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삭감된 예산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전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건 뭐 또 전 정부에서 무능한 외교의 탓을 그런 식으로 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실제 한 이틀 반 만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뭐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1시간 동안이나 그 히토류 관련으로 전날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라 할 정도의 아주 긴장된 국면이었는데 이것을 좀 화해 모드로 풀어내는 모멘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하루 정도 늦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을 못 기다려서 국민의힘은 바로 코리아 패싱이니 뭐니 정치 공세를 했는데 저는 좀 답답했던 것이
이 한미 관계는 동맹입니다. 그 동맹은 이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이거든요. 아니 야당이 하루도 못 참아서 그것을 패싱이니 많이 하면서 마치 한미 동맹이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세를 취한 것은 너무나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의 그런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외교가 얼마나 힘드는지에 대해서 좀 자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첫 전화 정상회의에서도 밝혔다시피 아마 저 G7, 나토 여기서 아주 그 하계회의하고 이 대통령께서 외교관계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전언을 듣고 있어서 생각보다 아주 실력 있는 외교, 국익에 맞는 외교,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외교에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인선과 또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2차 인선으로 김용범 정책실장 등 경제 분야 사령탑을 여럿 인선을 했습니다. 또 국정상황실도 확대를 하고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 관련 수석들을 제일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보다도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 이 부분에 우선 집중하겠다라는 것의 그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실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여야의 반응이 다 있었습니다만 야당의 반응도 환영한다 하는 정도의 논평이 나올 정도로 기재부 정통관료 출신으로서 금융관계 업무를 집중적으로 경험했고 특히 그 G20 정상회담에 따르는 외교, 경제 관련으로도 아주 그 농통한 그런 실력을 겸비한 그런 인사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지만 실력을 중시한 그 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위기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임명은 어떤 그 야구로 치면 소방수 역할하는 릴리프를 할 거예요. 구원투수의 성격으로서 빨리 이 경제 위기를 진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보고 그 외에 이제 경제성장수석의 하준경 교수 출신이신데요.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적 오랫동안 소통을 하면서 경제 보좌를 해온 분인데 이분은 어떤 그 경제 비전을 완성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이 정책실장과 경제성장 수석 간에 어떤 실물과 이론과 비전 이런 것을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그런 인사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경제 성장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내실화 이런 비전 이런 것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그런 인사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정무수석과 홍보소통수석 인선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인선에서는 좀 어떤 점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통합을 강조하고 또 이제 실용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이 그 국정 방향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러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가 아닌 친력파를 뽑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좀 적합한 사람으로는 김용범 정책실장 빼고는 거기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충성파 내지는 아부파만 지금 다 임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코인으로 많은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이라든지 또 성남시 이제 시장 이전부터 관계됐던 김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통비서관, 특히 총무비서관 등의 핵심이었던 비서관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임명됐거나 또 내정자로 돼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너무 정가가 많습니다.
정가가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하더라도 정가가 있지만 특히 지금 정리 내정자로 된 김민석 같은 경우도 지금 정가 4부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정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SK라든지 돈을 떤 수사했던 거라든지 또 미문화 어떤 증거라든지 그런 것도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민식이법을 발의해서 굉장히 어린이 어떤 교통 안전에 중요시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가가 있단 말이죠. 특히 지금 행자부 장관으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경수 전 도지사입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한 어떤 드루킹의 주범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받았는데 과연 이런 어떤 사람들을 계속 임명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 통합 그리고 유연한 정부를 관련된 실력 위주의 인선인가 하는데 강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재명 정부 인선의 어떤 사법적인 결함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4선의 서영교 의원, 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붙는 친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먼저 꼽아주실까요?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거의 2주가 안 돼서 바로 원내사령탑 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첫 원내대표는 개혁의 속도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 당정 간의 어떤 속도 조절이랄지 정무적인 조율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있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당 2인자로서 지도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리도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영교 4선 의원이나 김병기 3선 의원 두 분의 아마 각축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두 분 모두 아주 뭐 가까이서 일을 해본 절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아는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대언론 관계에서 같이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의정활동도 8년간 같이 했는데 아주 개혁 감각이 투철하고 정부적 감각도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당선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분인데 뭐 이분은 이분대로의 아주 특유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친명 중에서도 특히 그 조직 관리를 해온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장점이 있고 또 원만하면서도 조직 관리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제가 보면은 정말 어느 분이 앞서는지 우열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실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은 아무래도 국회에서는 개혁을 좀 빨리 추진하자.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제기될 수 있는데 정부 쪽은 특히 대통령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개혁보다도 오히려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인사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경제 우선하는 정부나 대통령실과 또 개혁을 좀 빨리 추진하자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잘 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원내대표의 제일 큰 임무인데 그러면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그 당정 간의 조율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놓고 아주 심사숙고하지 않겠나. 그 결과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박빙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 특히나 이번엔 의원들의 마음만큼이나 당심도 좀 중요한 선거잖아요. 당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의 가장 초점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당원들이 반영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 선출은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했죠. 그만큼 사실은 유권자, 즉 그 현역 의원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처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른 지역 선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유권자들입니다. 어떤 예측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게 뭐 이렇게 뭐 그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오늘은 이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근데 이번에 또 지금 당원들이 그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반영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될지 참 이번에는 참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이슈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녀 대결 내지는 또 뭐 지역 어떤 그런 어떤 대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과거의 민주당은 좀 뚜렷하게 자기 어떤 목소리를 주관을 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뭐 연속으로 되고 또 22대 때 들어와서는 친명행제, 비명행사가 되면서 너무 일당 독재화되고 있다. 특히 또 대통령이 뭐 되었지만 여전히 당 장악은 아주 뭐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 대표도 그렇고 친명 일색 어떻게 보면 좀 충성 경쟁형 어떤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좋은 모습이냐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 하는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은 이른바 대법관 증언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당이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 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야 발언 관련해서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가 돼가지고 그날 법사위에서는 이 소위에서 대법관 증언법은 통과되었고요. 전체 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그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 문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들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소위까지는 통과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그것도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본회의에 통과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좀 잘못된 메시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우려가 당에 전달된 결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율 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말미에 어떤 그 100명이라는 정원이라든지 또 대법관의 충원을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바로 철회 지시를 내렸고 또 철회를 실제로 또 시켜냈는데 그런 의지가 집권 이후에도 그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되 경제와 민생 우선이다 하는 그런 국정 우선순위 의지가 계속적으로 좀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개혁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미 14명의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정원하는 발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연 4만 4천 건의 대법원 그 재판 건수가 접수가 되고 심사를 하는데 14명의 대법관을 가지고서는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대단히 침해당한다. 속도가 너무 늦고 그래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권리의 침해 이런 것이 너무나 심각하다 해서 대법관 정원은 사실은 야당도 찬성을 해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속도 조절에는 서로가 의논을 하되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모양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왔던 대법원이 왜 빛의 속도로 전혀 50년 사법사상 상고심 마치고 다시 이 재항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넘어갔고 또 바로 항고심이 기일이 세 차례나 잡혀서 이재명 후보 등록을 못하려 하는 거 아니냐, 대선 개입 아니냐 그런 우려를 이제 나왔고 전국 법관회의가 사실은 5월 말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법원의 내부에서도 많은 항의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말에 있을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 개혁 선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법부 개혁의 속도 조절에 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법원 조직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저께 사상 유례 없는 120명의 특별검사를 통한 3대 특검법을 이제 국회를 통과시켜서 이제 정치 보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 의원 말씀하셨던 이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자유한국당도 했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워낙 그 사건이 많아서 상고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처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때도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즉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뒤집어야 된다든지 또 각 부별 심사가 지금 현재 부가 3개가 있죠. 부별 심사에서 의견이 갈려질 때 이제 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재명 어떤 방탄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들이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뺀다든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이런 형사소송법에 개정하는 명백히 위헌이고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런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이 지금 현재 위태로운 거 아니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론 동향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게요. 16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차기 지도 체제를 두고는 친윤과 또 친한계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또 선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일단 16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합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저희는 기존처럼 계속해서 당원은 이제 하지 않고 결국 이제 현역 의원들이 하는데 결국 이제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기존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이제 지도 체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결국은 비대위를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제 6월 말인데 비대위 체제를 조금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의원들의 이제 의총에서 결국 이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체제를 계속해서 좀 연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이제 통해서 결국 앞으로 이제 당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이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뿌리부터 개혁하고 혁신하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각 후보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당원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구하면서 또 의견도 또 묻는 그런 어떤 절차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고 그거를 통해서 이재명 지금 정권이 초기에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정당성 있는 당 지도 체제가 되지 이 비대위 체제로 대해서는 그런 어떤 동력 힘이 이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런 방향으로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잦은 비대위 체제를 보였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참패를 한 국민의힘에서 쇄신, 반성 뭐 이런 목소리가 본물을 지금 이루어야 되고 정말로 느닷없는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옹호해왔고 특히 대통령 후보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선언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 사실상 계엄 자체를 옹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선에서 참패를 당했는데도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이런 목소리는 진짜 한두 사람의 국회의원에 거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거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든 간에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친윤계 기득권을 가진 그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최대한 늦췄어. 대선 평가도 어물쩍 넘어갔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는 지도부를 유지하려는 게 속셈이고, 또 계엄 반대 탄핵에 앞장섰던 한동훈 세력은 빨리 처절하게 반성하고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국민들의 어떤 보수 정당의 개혁을 바라는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당권을 치겠다. 이런 그 당권을 놓고 서로가 치열한 그런 싸움을 다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야당이 정비를 하고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되어야만이 협치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는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참 난망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하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거듭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